자, 문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이야기할 이야기들은 이제 단어의 이 품사라는 파트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여기 있는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얘기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형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단일어, 이런 복합어,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이 중요했었던 어근과 접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사 이야기 했었었죠. 이 접사의 세 가지 방식. 그래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 그리고 어간의 모습을 바꿔주고 문법적 뜻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들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단어 형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직석 구성 성분, 그리고 합성어에서 나왔었던 통사 비통사 이쪽 이야기까지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통사 비통사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동의어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품사. 자, 이 품사란 무엇이냐? 우리에는 이제 수많은 단어들이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사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옷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먹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예쁘다, 빨리, 그다음에 새,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열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다르고 쓰임새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어의 그런 특징 혹은 쓰임새, 형식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류한 체계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분류 체계를 바로 이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 옷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먹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동사라고 이야기하고, 예쁘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죠? 빨리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부사. 얘는 새 옷,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체계들을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품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품사에서 등장하는 문법적인 용어가 똑같은 아이를 지칭하지만 되게 나눠진다라는 점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사과가 맛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사과라는 명사, 그리고 이 조사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사와 조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체언, 그리고 관계연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같이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주어 라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밑줄 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다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품사에서 이 기능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품사에서 이제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사가 아니라 이 품사 영역이 아니라 바로 문장 성분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 그리고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할 때 이 주어라는 자리에 주로 명사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 주격을 만들어주는 주격조사가 왔을 때 얘가 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밑줄 쳤을 때 해당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지만 다 지칭하는 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물어보는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사 물어봤는데 주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문장 성분 물어봤는데 명사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이야기를 했을 때
용언의 활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 활용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먹을 어간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단어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를 어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밑줄 친 그 지점이 품사 파트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형어나 관형사를 구분하거나 관형절 이야기가 나올 때도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어려움, 난해함, 헷갈림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다 뭐다? 정확한 문법적 개념에서 다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언어와 매체 여기서 품사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자,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품사 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에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밑줄이 되겠네요.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총 3가지의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품사의 지칭들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9품사, 영어가 8품사거든요. 총 9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가 형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가 기능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가 이제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돈된 표를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부 다 품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디테일을 따서 나오는 게 요런 사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으로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의미로 나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용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찢어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조금 더 깨끗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표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먼저 형태. 그죠? 형태.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는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때도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요. 용언의 활용, 즉 어간과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어를 나눌 때, 그죠? 이 품사를 나눌 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불변어, 그리고 이제 가변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쪽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변어에는 근데 심플한 게 이 아래쪽에는 뭐밖에 없다? 용언밖에 없는 거예요. 용언. 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이야기도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미 부분이 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언의 활용, 그죠? 이렇게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죠. 먹다, 먹고, 먹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가변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계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능, 여기가 이제 동사와 형용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의미,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불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말의 뼈대가 된다라고 해서 체험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말의 관계, 문장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관계언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식어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립어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 이 체언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이제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대신 말해주는 대명사. 그리고 수량을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수사가 이 체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연에서는 이제 조사. 이 문장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뒤에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명사 뒤에 철사가, 철사를, 그죠? 철사이다.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 이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 얘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다 이 가를 이다라는 뭐가 역할을 한다? 조사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그죠? 얘는 이제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결정지어 준다라는 점에서 관계를 결정지어 준다라는 점에서 이 조사가 이 관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를 관계원에 하나 넣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이제 관형사, 체온을 꾸며주는 여기는 이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죠? 그리고 주로 이 용언을 꾸며주지만 나머지 것들도 모두 문장 전체도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혼자 사용을 하는 감탄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품사의 매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어라도 좀 거슬리는 순간 여러분들 품사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 항상 오답이 나오는 이유들은 지금 이 체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오는 그런 부분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의 영역인 거고요. 여기가 단어의 영역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역은 다 뭐예요? 이제 문장 성분의 영역입니다.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나는 철수가 밥을 먹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얘를 품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다. 얘도 변하지 않고 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뭐다? 불변어다. 플러스 그리고 이 철수는 명사이기 때문에 말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 그리고 이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관계원이다. 이것도 대답도 괜찮고요. 그리고 철수는 이름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맞는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을 만들고 있는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거에 있는 위에 있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물어보는 포인트가 달라지니까요. 이때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 주체를 나타내는 파트라는 주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라는 이미지, 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색깔이 바꿔져 있는 것처럼 여기의 파트들은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또 질문이 들어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새 옷과 이 새로운 옷.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이제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새는요, 이
이 문장 이 품사는요 옷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예요. 단어 그 자체로. 하지만 이 새로운의 원래 모습은 뭐였을까요? 이 새로운의 원래 모습은 새롭다라는 단어가 활용을 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건 관형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그런데 이 문장 성분, 즉 이 얘와 이 전체 덩어리가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옷을 꾸며주는 역할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자리. 그래서 이때는 얘도 관형어고요. 얘도 관형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문장 성분과 이 안긴 문장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이 품사를 넘기는데 제일 난이도가 있는 얘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고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이 품사들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품사의 전반적인 구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체언, 이 불변어의 체언부터 명사, 대명사, 수수, 수사 이런 이미지를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수능 특강에 있는 영역에서의 이쪽 얘기, 이쪽 표를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품사별 특징이 등장을 하죠. 가변어 중에서도 체언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유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얘네들의 체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로 주어와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거는 별 5개였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인데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앞은 뭐일 수 있다? 체언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0번 이 마음속에 있는 체언 플러스 조사의 이 부분들, 이 툴, 이 문법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가시고요. 그럼 뒤에 조사가 붙지 않으면 얘는 체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그래서 요 체언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어, 목적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조격 조사가 필요하고 목적격 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술어 역시도 이 위치가 필요한데 먹다라는 단어는 항상 여기 들어가죠. 즉 여기다 먹 같은 것들을 쓰기가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자리에는 항상 어떤 아이들이 와요? 사과라든지 그라든지 하나라는 글감들이 단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도 이다라는 거가 등장을 하면 이제 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독으로는 이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주로 오는 단어들 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구름명을 지어줬는데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체언 내부에는 뭐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명사와 이름을 말해주는 명사, 그거를 대신 말해주는 대명사, 그리고 수량을 의미하는 수사가 이 내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체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자, 가장 첫 번째 1번 체언. 그리고 그 1번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명사가 등장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름명자고요. 그 사물, 대상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정의가 끝나면 종류로 들어가야겠죠. 종류가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고유명사와 그 다음에 보통명사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통명사는 말 그대로 좀 다수, 보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뭐 책상이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뭐 과일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복수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말을 하죠. 하지만 뭐 이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이름들, 마두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름들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는 좀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구분하는 팁 하나가 복수형을 해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들, 한라산들, 마두역들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어색해 보이죠. 하지만 책상들, 학생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복수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가끔 좀 어렵게 나오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그 해군 사관 학교의 졸업생들은 미래의 이순신들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뭐하나? 이때는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일 때는 또 가능하기도 한다. 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이슈에서 조금 넘겨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하나가 이제 자립명사와 의조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별 5개고 명사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의조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이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되게 물음표가 많이 띄워야 돼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 이 체언, 명사,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들은 전부 다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단어에서 시작을 해요. 이 단어의 정의가 뭐였죠?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미가능한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이 명사 역시도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뭐를 제외하거든요. 이 조사를 제외하고는 예외인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의존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립명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면 양옆으로 띄어쓰기가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옆에 띄어써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사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뭐 책상, 학생. 조사만 붙을 수 있고 양옆으로는 이제 띄어서 그냥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존명사 되게 일반적인 단어죠. 의존명사가 그럼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시면 자 문장들을 조금 볼까요? 한 개만 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철수의 것이 있다. 그죠? 그 다음 할 만큼만 해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개,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만큼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아이들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혼자 쓸 수가 없는 명사들이라는 거죠. 개만 주세요. 것이 있다. 만큼만 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 있는 한, 철수의, 할
요런 것들을 가지고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의존해야 되는 명사, 즉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의존 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뭘 동반해야 되냐면 관형어를 동반을 해야 돼요. 관형어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관형어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만 좀 더 하고 갈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의존 명사를 쓰기 위해서 것이 있다. 여기 앞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관형어가 와야 된다. 근데 이 관형어에 올 수 있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관형사.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새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체언 플러스 조사. 근데 관형격 조사인 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의 것이 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아니라 니을 붙여서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것이라는 의존명사 앞에서는 새가 오든 철수의가 오든 할이 오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변형시킨 이 관형어 자리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너무 중요한데 여기 이제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항상 이 품사 파트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품사의 통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품사가 달리 쓰이는 아이들을 이게 좀 말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만큼 하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만큼 하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만큼과 이 만큼은 모양이 똑같지만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품사는 다른 아이들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되게 중요했었던 첫 번째 키워드 체언 플러스 조사. 그래서 이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체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조사가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붙였어야만 하겠죠. 조사는 형식 형태소니까요. 의존 형태소고. 그런데 요 만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할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양옆을 띄었을 수가 있고요. 자, 관형어를 동반하는 건 뭐라고요? 뒤에 의존 명사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고 그것들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 의존 명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동반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존 명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신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얘가 이름이 의존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제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실질 형태소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뜻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의존 형태소라고 쓰고 싶거든요. 혼자 못 쓰이니까. 하지만 얘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다른 의존 형태소와는 다르게 뒤에 조사를 붙어서 나머지 체언, 그러니까 나머지 체언의 속성들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만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사나 어미나 그런 접사처럼 아예 혼자 못 쓰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관형어의 꾸밈도 받고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나머지 명사와 훨씬 더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으로 빤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자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했었잖아요. 혼자 자립할 수 없는데 조사인 거는 뭐밖에 없다? 조사밖에 없다. 그래서 요 이미지 때문이라도 조금 얘가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구나 라는 것도 좀 납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이 의존 문제 파트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한 개가 있다. 이거랑 한 병이 있다. 그다음에 할 때가 있다. 할 것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위치와 옵션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같아 보이거든요. 얘가 전부 다 뭐처럼 보여요? 맞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의존명사처럼 보여요. 위치가 똑같으니까. 하지만 얘는 의존명사가 맞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얘는 병이 있다. 이렇게 뭐예요?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량을 나타내는 애들이 뭐 두릅 아니면 뭐 다스 이런 것처럼 혼자 쓸 수 없는 그 수량의 지칭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병, 한 그릇처럼 수량을 나타냄과 동시에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의존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자립명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할 것 같은 경우도 얘는 의존명사가 맞거든요. 얘 없으면 이제 못 쓰거든요. 근데 때가 있다는 뭐예요?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얘도 앞에 관용어 있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얘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그냥 자립명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존명사를 물어봤을 때 반드시 얘가 자립명사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이런 함정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지 명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히나 이 자립명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동반해야 되죠. 관용어라는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의존명사일 때 얘가 자립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형태, 조사지만 의존명사지만 두 가지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지점들도 다 이제 좀 보여드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설명은 이렇게 단순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을 나타내는 단어,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게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 대상에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뉩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와 반드시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의존 명사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절대로 이런 이미지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명사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을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 표시의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 표시의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그 개념에서도 이렇게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를 나눠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미지는 또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이제 체언을 하고 있고요. 그 체언의 두 번째인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명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뒤쪽 문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 효율성의 문제에서 대신 말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녀처럼 긴 이름들이나 지칭했던 대상들의 이름들을 되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지시 대명사와 또 하나가 이제 인칭 대명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사물을 표시할 때는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표시할 때는 여기, 거기, 저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이그저의 이미지는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저것, 그것, 그다음에 여기,
저기, 거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이 이그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자 이 말하는 대상과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화자 화자가 있고 여기 청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화자한테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것 좀 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좀 센 거고요. 여기 인.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야, 그것 좀 줘. 라고 하면서 청자에게 가까운 경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저것 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둘 다에게 먼 경우를 이제 저의 이미지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거리감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뭐가 또 등장하냐면 품사의 통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맨날 들려오시는데 이미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관형사가 여러분들이 진짜 알까요? 그가 왔다와 그 남자가 왔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그는 또 나오죠. 체언 플러스 조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뒤쪽에 이거보다는 이건 아래에서 나와야 되네요. Sorry. 이거보다는 요걸 보여드리죠. 요거 그것이 있다. 이거랑 그 것 뭐 좀 어색하지만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겠냐는 거지.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대명사가 돼요. 왜? 이제 체온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것을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이 그는. 어때요? 체온 플러스 조사. 그 관형어 띄어쓰고 이제 의존명사. 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얘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인칭 대명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인칭 그리고 3인칭 왜 3인칭이 먼저 나오지? 2인칭 그리고 3인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1인칭 같은 경우는 화자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제 낮추는 저 혹은 복수형인 우리 그리고 저희가 이 1인칭으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인칭 같은 경우는 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2인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3인칭 같은 경우는 나와 너를 제외한 타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인칭 파트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미지칭과 부정칭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파생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 미지칭과 부정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재규칭에
대한 이미지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나눠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수특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눠주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이미지로서 좀 잡아두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아이고, 왜 넘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미지칭, 부정칭을. 미지칭, 부정칭 보여줄게요. 미지칭. 일반적으로 다 3인칭, 굳이 인칭을 이제 따지자면 3인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칭. 얘네들의 이제 차이점은요. 얘는 이제 미지, 아직 모른다. 인지를 못한다. 의 이미지인 거고요. 이 부정칭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다요. 이제 문장 구조가 되게 정해져 있는데, 자, 문 밖에 똑똑똑 누군가 두드립니다. 그때 문 밖에 누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의 이 누구가 바로 미지칭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건 알아. 그죠?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정체, 좀 위험해서 그러는데 이 정체를 알아야 몰라요? 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쓴다는 거죠? 누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때를 이제 미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얘를 정한 건 맞아요. 그 대상이 내가 바로아의 대상을 정한 게 맞죠.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부정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수업은 누구나 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무가 이 부정칭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내가 수업을 열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사람이기는 해. 하지만 여기는 아예 제약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뭐라고 부른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좀 중요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해석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조금 난해한 경우들은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면 여기에다가 아무를 붙여보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바꿨을 때 아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가 사용될 수가 없으면 얘는 이제 뭐로 보는 편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얘가 미지칭인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도 되고 누구도 되는 케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본다? 부정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까지도 조금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칭, 3인칭에 대한 디테일까지도 조금 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대명사의 마지막 포인트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재규칭, 이 미저칭,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그래서 마지막 재기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재기칭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한 문장에서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들을 재기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어에서의 재기칭은 3인칭에서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좀 잡아드리면 이렇게 크게 썼소. 여기다 잡을까요? 이게 이제 재규칭. 다시 만든다는 거는 재규칭.
문장 2개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셨다. 이 문제가 진짜 단골로 많이 나오고요. 2번째가 학생들은 자기의 물건을 잘 챙겨야 된다. 요 문장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볼까요? 이 학생을 다시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3인칭이 다시 3인칭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대칭점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물 좀 떠줘.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됩니까? 2인칭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것도 이 할아버지께서는 해서 이 할아버지가 얘가 이제 제기칭으로 쓰이는 경우 얘가 이 3인칭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실제로 이 당신 같은 경우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얘가 이제 뭐로 사용돼요? 이제 2인칭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문장의 발화가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줬었던 물건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어. 실제로 이제 듣는 사람을 지칭하는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기칭이 나오는 이 포인트에서는요, 이 당신이 3인칭 대상을 높임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기는 하겠지만 되게 근래까지도 되게 많이 쓰였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를 대명사로 부를 때 이제 높임을 했을 때 등장하는 게 이게 당신이라서 이런 문장의 맥락들이 등장하면 이게 you가 아니라 당신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해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이제 제규칭인지 아닌지를 이제 고민하실 때는 반드시 얘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그 발화 과정이든 우리의 그 과거 행적이든 앞에 말을 먼저 꺼내야 이게 제기칭이 되는 거지, 처음 등장하는 단어를 제기칭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헷갈리실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대명사에 이제 지시 대명사와 이 인칭 대명사가 있었고요. 이것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3인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칭이나 이 부정칭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기칭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체언, 마지막 체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사, 서수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 끝났으니까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요거 구분하는 거, 아까 전에 하다 만 거. 여기서도 당연히 품사의 통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구분해라? 그가 왔다. 3인칭, 그죠? 하지만 그 남자가 왔다. 이거 했을 때 요거는 대명사, 요거는 남자를 꾸며주는 관형사.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수사는 진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아직도 체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왔어요. 그리고 3번째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의 종류도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답니다. 굳이 이것도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면 양수사,
그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면은 이제 서순이라고 해서 서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낼 게 없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신적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적인 문제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품사의 통용으로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사이드로 잡혀 있죠. 뭐와 뭐의 구분을 반드시 하자.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 이거만큼은 반드시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을 좀 볼까요?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골라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이미지와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한 개라는 이미지가 이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 이것도 수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얘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또 뭐로 굴려낼 수가 있어요? 체언 플러스 조사라는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수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관형어 플러스 띄어쓰고 의존명사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관형사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등장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 요 패턴도 좀 보죠. 3번 패턴. 이런 이미지로 갈까요? 요 이미지 안 할 것 같은데 1번 패턴 그리고 이제 2번 패턴. 첫째로 내가 할게. 요 문장.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내가 할게. 요 문장. 그 다음에 첫째가 그 집에서 가장 예쁘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 얘는 띄어쓰고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관형사.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얘가 이 집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건 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맞이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지칭할 때는 맞이의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취급을 합니까? 명사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우리가 이제 내신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내는 거는 좀 디테일 내신형으로 좀 물어보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되게 어렵죠. 하지만 위쪽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뒤에 관형사 이야기를 할 때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지만 항상 많은 학생들이 걸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시고 넘어가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여기까지가 품사의 전반적인 정의와 이 체험에서의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단어의 전반, 형태, 기능, 의미까지 나누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교시에는 여러분들 문법의 세 가지 축을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이 관계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